이번 시간에는 상수 1주차의 문학 7번째 파일입니다. 7번째 파일에서는 이촌향도의 현실과 그 다음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 소외 현상, 그 다음에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촌향도의 현실은 가볍게 읽고 넘어갑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도야 간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수냐. 나도야 간다. 아늑한 이 항군들 손쉽게 버릴 거냐. 손쉽게 버리지 않았다. 고향을 손쉽게 버리는 게 아니지만 떠날 수밖에 없는 이촌향도의 현실. 안개같이 물 어린 눈에도 빛이 나니 골짜기마다 밭에 익은 맷뿌리 모양 주름살도 눈에 익은 사랑하는 사람들 버리고 가는 이도 못 잊는 마음 쫓겨가는 마음인들 무엇 다를 거냐. 돌아보는 구름에는 바람이 희살짓는다. 바람이 희살짓는다라는 것은 바람이 어른거린다라는 뜻이고요. 어쩔 수 없이 떠나가는 상황, 앞댈 언덕인들 미련이나 있을 거냐. 나도야 가란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도야 간다. 그래서 수미상관의 변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촌향도의 현실을 그린 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지아의 서울길이라는 시 볼게요. 간다 울지 마라 간다. 흰 고개 검은 고개 목마른 고개 팍팍한 서울길 몸 팔러 간다. 우와 그죠? 아주 처량한 현실. 언제나 돌아오리란 언제야. 웃음으로 화환이 꽃피어 돌아오리란 댕기풀 안쓰러운 약속도 없이 간다. 울지 마라 간다. 모질고 모진 세상에 살아도 붕꽃이 잊힐까. 밀 냄새가 잊힐까. 안 잊혀지지만 간다. 사뭇사뭇 못 잊을 것 같아. 꿈꾸다 눈물 젖어 돌아올 것임을. 밤이면 별빛 따라 돌아올 것을. 그렇지만 간다. 울지 마라 간다. 반복을 통해서 이 부정적인 현실, 어쩔 수 없는 현실을 강조하고 있고요. 하늘도 시름 겨운 목마른 고개 넘어 팍팍한 서울길 몸팔러 간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현실이 여실히 드러난 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김광규의 묘비명, 기영도의 안개, 김광섭의 산, 성북동 비둘기는 좀 중요한 시라서 분석을 꼼꼼히 해가면서 보도록 합니다. 묘비명. 묘비명은 뭐예요? 묘비에다 쓰는 어떤 글귀를 말할 건데 김광규 시인입니다. 한번 봅시다. 반어적인 시예요. 한 줄의 시는커녕 단 한 권도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묘비명의 주인일 거예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훌륭한 비석은 진짜 훌륭한 비석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 그를 기리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불의 뜨거운 굳굳이 견디며 이 묘비는 살아남아 귀중한 사료가 될 것이니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시는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여기를 보니까 알 수 있죠.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남길 것이며 그죠? 시는 무덤에 무엇을 남길 것이냐. 자, 여기를 통해서 이 묘비명의 주인에 남긴 이것들은 부정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이 핵심이 되는데요.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남기며 시는 어디에 무엇을 남길 것이냐. 무덤을 남길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결국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해야 할 시인이 역사를 만든 것이죠. 어떤 역사예요? 정신적인 가치엔 관심이었고 부와 명예를 추구하던 사람들을 위해 묘비명을 써주는 시인의 삶, 즉 그것이 역사가 되는 삶을 사는 시인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시인의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며 시인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주제. 일반인 역시 그렇죠. 다시 한번 보면 한 줄의 시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는 그는 한평생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대요. 그러니까 정신적 가치를 무시하고 물질과
명예만 추구하던 사람이 죽었는데 행복하게 살다 죽었어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비석, 반어법이죠. 이런 비석까지 남겼는데 그 비석을 누가 써줬냐? 어느 유명한 문인이 써줬어요.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불의 뜨거움을 굳굳이 견딜 이 묘비명을 써준 사람. 이것이 역사의 자료가 될 것이니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거냐고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시인도 역사에 남길 사료를 시인이 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묘비명을 써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역시 일반적인 사람도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비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시죠. 그래서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훌륭한 비석, 귀중한 사료가 반어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화자는 묘비명을 보면서 시대를 한탄하고 있어요. 정서와 태도는 비판적. 그래서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돌려서, 그러니까 이 반어법은 돌려서 비판할 때 나오는 편법일 수밖에 없죠. 반어와 역설은. 따라서 주제는 뭐예요?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기형도의 안개라는 작품 볼까요? 재빨리 사람들의 기억에서 밀려났다. 그 누구도 다시 읍으로 돌아온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기억에서 밀려났다는 얘기네요. 아침 저녁으로 색강에 자욱히 안개가 낀다. 안개는 그 읍의 명물이다. 누구나 조금씩은 안개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안개에 대해서 이제 누구나 좀 생각해 본 바 있다. 여공들의 얼굴은 희고 아름다우며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모두들 공장으로 간다. 자, 이것은 산업화 시대를 배경으로 본다면 여기도 역시 반어가 쓰이겠네요. 여공들의 얼굴은 희고 아름답고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모두들 공장으로 간다. 그러니까 여기 표면적인 의미는 긍정이지만 여공들은 희고 아름답다. 여공들은 지금 산업화 시대에 찌들고 있다. 아이들은 모두 공장으로 간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이 무럭무럭이라는 의미도 반어적으로 쓴 걸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업화 시대에 모두들 노동자가 되어가는 현실을 비판하는 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김광섭의 산이라는 시 볼까요? 사람 사는 꼴이 어수선한 달팽이처럼 대가리를 들고 슬슬 기어서 도로 험한 봉우리로 올라간다. 누가 올라갈까요? 산은 나무를 기르는 법으로 벼랑에 오르지 못하는 법으로 사람을 다스린다. 산은 울적하면 솟아서 봉우리가 되고 물소리를 듣고 싶으면 내려와 깊은 계곡이 된다. 산은 한번 신경질을 되게 내야만 고산도 되고 명산도 된다. 산은 언제나 기슭에 봄이 먼저 오지만 조금만 올라가면 여름이 머물고 있어서 한 기슭인데 두 계절을 사이좋게 지내고 산다. 자, 산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했네요. 산을 의인화해서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그럼 볼게요. 사람 사는 꼴이 어수선하면 달팽이처럼 대가리를 들고 슬슬 기어서 도로 험한 봉우리로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산은 뭘 싫어해요? 어수선한 꼴을 싫어해요. 그리고 산은 나무를 기르는 법으로 벼랑에 오르지 못하는 법으로 사람을 다스린다. 어떻게 다스리나요?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인간을 다스리네요. 그러니까 산을 인격화한 것이라고 본다면 우리 인간은 자연의 이치에 따르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산은 울적하면 솟아서 봉우리가 되고 물소리를 듣고 싶으면 내려와 계곡이 된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감정에 따른다. 산은 한번 신경질을 되게 내야만 고산도 되고 명산도 된다. 그러니까 산은 신경질을 내야만 고산도 되고 명산도 된다. 어떤 성숙하기 위해서는 인간이라고 본다면 산을 신경질을 내야만, 즉
고통의 과정이 있어야만 결실, 성숙에 이를 수 있는 거죠. 고산이 되고 명산이 된다는 것은 산은 언제나 기슭에 봄이 먼저 오지만 조금만 올라가면 여름이 머물고 있어서 한 기슭인데도 두 계절을 사이좋게 산다. 산의 속성은 모든 것을 아우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연의 이치에 맞게 살면서 다른 대상들을 아우르면서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시였습니다. 자, 화자는요, 산을 의인화하여서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이런 것을 우의적 기법이라고 하죠. 따라서 정서는 관조적, 산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인간의 모습을 빗대어서. 그래서 우의적이고 관조적 성격을 지닌 시라고 할 수 있고요. 주제는 바람직한 인간의 삶의 모습은 산처럼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 주변의 것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한다는 주제를 전달하네요. 그 다음에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라는 시를 볼게요.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성북동 비둘기도 인간을 우의적으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가 번지가 없어졌다는 것은 집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성북동 비둘기를 인간으로 본다면 소외된 인간,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인간으로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자연물인 비둘기로도 볼 수 있어요. 산업화 과정에서 인간이 소외됐어. 가난한 사람들은 주소지, 즉 집이 없어졌어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원래 있던 비둘기가 살 곳을 잃었어 라고 해석을 하셔도 될 거예요. 새벽부터 돌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누구의 가슴에요? 성북동 비둘기에. 그래서 가슴에 금이 갔다는 괴로웠다, 슬펐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니까 추상의 구체화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는 것처럼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돈다.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찍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 산업화 과정에서 나는 이 문명의 소리죠. 메아리 쳐서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앉아 아침 구공탄 굴동 연기에서 향수를 느껴. 그러면 이 구공탄 굴동 연기는 산업화 이전의 그런 생활 모습이겠죠. 산 1번지 채석장에 도로 가서 금방 따낸 돌 온기에 입을 닦는다. 누가요? 성북동 비둘기가 과거를 그리워하는 모습이죠.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에서 사랑과 같이 사랑하고 사랑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평화의 새 비둘기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상이 전환돼요. 내용이 달라지죠. 이제는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못하는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평화에 쫓기는 새가 되었다. 그래서 이 성북동 비둘기는 인간으로 본다면 이제는 더 이상 사람도 잃었고요. 사랑과 평화라는 이런 사상까지 즉 정신적 가치관까지 변질된 우리 인간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사랑과 평화가 예전엔 중요했는데 현재는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의적으로 비판하는 시어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화자는 이렇게 산업화 과정 속에서 소외된 인간의 모습을 형성하였다. 혹은 산업화에 대한 비판, 우의적으로 비판했다라고 볼 수도 있네요. 자, 그래서 화자는 산업화 과정을 관찰하고 있고요. 정서는 비판적이죠. 이 산업화 과정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둘기라는 대상을 통해서 우의적으로 현대 산업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주제는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함께 이 부정적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 김광균의 와사등이라는 시를 봅시다. 와사등은 불빛이란 얘기예요. 전기 불빛, 가스를 이용한 불빛이란 얘기입니다.
자, 산업화 인간 소외에 대해 다룬 주제인데 와사 등이 어떤 의미인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차단은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 있다. 여기서 차단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차가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차가운인데 차단한이라고 시적 허용을 사용한 거예요.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등불의 차가운 속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적 허용을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 홀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시로냐. 그러니까 밤이 되어서 가로등이 켜졌는데 그것을 화자는 내 홀로 역시 시적 허용 쓰였네요.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그래서 이 불빛을 슬픈 신호라고 본 것으로 이 화자는 이 신호등, 와사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긴 여름에 긴해서 또 시적 허용 사용했네요. 긴 여름에 황망이 나를 젓고 늘어선 고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긴 여름해가 황망이 아주 황급히 날개를 접었다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표현법이에요? 긴 여름해가 날개를 접었다, 즉 저녁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시간의 경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줬어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추상의 구체화 표현이라고 하죠. 긴 여름에 황망이 날개를 접었다. 저녁이 되었다. 자, 늘어선 고층 빌딩을 보고 있네요. 창백한 묘석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헝클어진 채 사년 벙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년 벙어리 되어 입을 담은 것은 화자고요. 창백한 묘석같이, 그럼 원관념은 뭐예요? 창백한 묘석은 도시예요. 도시. 이 야경, 와사 등을 켠 도시의 모습입니다. 원관념은 도시고요.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이 무성한 잡초인 양, 무성한 잡초도 도시를 말해요. 그래서 원관념은 다 도시입니다. 그래서 화자는 도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헝클어진 채 사념에 벙어리 되어 입을 다물었다. 화자가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표현법 뭐가 있나요? 자, 표현하고 싶은 건 어둠인데 피부의 바깥에 스민다라고 했어요. 어둠이라는 것은 시각이고 피부의 바깥에 스민다 그래서 시각의 촉각화를 사용한 거죠. 시각이라는 이미지를 촉각으로 전이해서 사용했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감각의 전이, 다른 말로 공감각적 심상을 사용해서 이 어둠을 표현했네요. 스민 어둠,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소리,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소리. 이게 바로 이제 도시의 풍경, 밤 풍경이겠죠. 까닭도 없이 눈물겹구나. 이게 바로 화자의 정서, 눈물겹도록 싫다.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여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기에, 비애의 슬픔이죠. 화자의 정서는 지금 슬픔입니다. 길게 느린 그림자, 이다지도 어두울까. 화자의 내면 세계죠. 내 어디로 가라는 슬픈 신호냐. 이게 뭐예요? 슬픈 신호가 바로 와사등, 불빛이라는 얘기죠. 차단한 차가운 불빛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있다. 그래서 하늘은 하늘인데 빈 하늘이라고 해서 역시 시적 허용이기도 하면서 화자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죠. 외롭다. 그죠? 비어있다 해서 화자는 지금 부정적인 정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의 배경에서 느끼는 화자의 쓸쓸한 감정. 자, 화자는요, 도시 밤거리에 군중 속에 있습니다. 정서는 비애, 그죠? 눈물겹구나, 슬픈 신호냐 계속 나오고요. 그래서 이 도시의 문명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 알 수 있고, 주제는 도시 군중 속에서 느끼는 비애, 외로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김광균 시인은요, 이렇듯이 감각적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감각의 전이도 있고요. 여름의 황망이 날개를 젓고 시각적 이미지, 그 다음에 아우성 소리, 청각적 이미지, 다양한 이미지를 아주 잘 사용하는 시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공감각적 이미지 아까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추상의 구체화라던가 또는 시적 허용, 공감각적 이미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화자의 이 비애 혹은 현대인의 비애, 고독, 쓸쓸함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시다. 이게 언제를 배경으로 한 거라고요? 산업화 시대. 그래서 예전 전통이 사라지고 이제 산업화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바뀐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을 노래한 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광균의 추일서정이라는 시 볼까요? 제목을 보니 추일 가을날에 느끼는 서정, 정서라는 뜻이에요. 가을에 무엇을 느꼈을까요? 한번 봅시다.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자, 낙엽이 폴란드에 사라진 정부의 집회래요. 그래서 낙엽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 알 수 있죠? 자, 가을의 낙엽을 부정적으로 봤고요. 포화에 이지러진 도른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하게 한다. 낙엽을 보면서 뭔가 이제 쓸쓸하고 허망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짐작할 수 있네요.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길은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졌어. 이것도 부정적이네요.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새로 2시의 급행열차가 들을 달린다. 급행열차가 달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것도 부정적으로 봤네요. 포플라 나무의 근골 사이로 이 두 뼈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낸 채 뭔가 부정적이에요. 공장, 이 산업화 시대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위에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구름인데 자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셀로판지라는 인공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가을날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산업화된 사회이구나. 이 산업화된 배경 때문이구나라는 것 알 수 있네요. 셀로판지, 공장 지붕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요.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풀벌레 소리를 발길로 찬대요. 추상의 구체화죠. 소리를 찰 수 없어요. 추상의 구체화. 이면서 동시에 표현하고 싶은 것은 풀벌레 소리였는데 이것을 발길로 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풀벌레 소리는 청각이고 발길로 찬다는 시각이니까 청각의 시각화, 다른 말로 공감각적 이미지, 다른 말로 감각의 전이가 쓰였네요. 자, 김광균 씨의 특징입니다. 홀로 시적 허용 또 있네요. 홀로 시적 허용. 황량한 생각. 자, 왜 황량해요? 이 도시 문명. 이 황량하게 느껴지는 거죠. 황량한 생각,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나왔네요. 황량한 생각. 황량하다라는 뜻은 거칠고 쓸쓸하다. 쓸쓸하다. 쓸쓸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그래서 너무 황량해서 뭔가 이 황량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돌 하나 던졌어요.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적조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울어진 풍경은 화자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화자의 심정을 이렇게 돌려서 말한 거고요.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긋고 잠겨간다. 고독하다. 화자의 정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작품을 정리해 보자면 화자는 가을날 풍경을 보고 있는데요. 정서는 황량하고 고독하고 이 도시 풍경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제는 가을날의 고독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사용한 표법이 많은데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이다. 은유법 사용됐고요. 먼만 것처럼 직유법 둘 다 이제 비유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는다. 담배 연기 은유법. 뭘 말하는 거예요? 급행열차가 내뿜는 뭐라고 하죠? 이 연기를 담배 연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공장의 지붕은 이빨을 드러냈다. 흰 이빨을 드러냈다. 이건 뭐죠? 공장에서 뭐가 흰 이빨의 원관념은 매연이 될 거예요. 매연이 품어져 나오고 이렇게 나부끼고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다. 그래서 이 자연이 본래 자연이 아닌 퇴색되어가는 변질되어가는 자연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찬다. 그래서 여기에서 청각의 시각과 추상의 구체화가 사용됐고요. 홀로 황량한 생각 벌릴 길이 없어서 돌팔매 하나
던져보면서 고독한 마음을 달래고 있다. 그러나 달래지진 않는다라는 이 산업화 과정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추일서정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강의를 마칠 텐데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것이 상황 정서 태도가 있고요. 이것을 파악하는 게 신경님의 농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경님의 농무를 앞 강의에서 해설은 한 적이 있지만 전문은 해설하지 않았고요. 그 뒤에 나오는 산업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시들을 보니까 꽃밭의 독백, 십자가, 꽃덤불, 눈물, 이별가, 무등을 보며 저문강에 삽을 싣고 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들을 앞에서 제가 다 해설을 했습니다. 해설을 다 들으셨길 바라고요. 그 뒤에서는 신경님의 농무 전문을 해석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그 앞에 있는 강의를 들은 걸로 생각하고 이번 1주차 문학을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강의는 뭐라고요? 신경님의 농무를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